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오늘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직접 쓴 소설 박명진 선생이 옮기고요. 민음사판입니다. 걸어도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와 같은 의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형은 외과, 저는 내과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하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한밤중이라도 가방을 들고서 달려나갑니다. 마당에서 무스가 쪼갠 수박을 먹기 좋게 칼로 잘라서 접시에 담았다. 내가 그 접시와 배틀을 들고서 응접실로 향하는데 방 안에서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썼던 장문을 읽는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누나에게 가서는 손에 들려있던 장문을 거칠게 낚아챘다. 마음대로 좀 읽지 말란 말이야. 앨범을 구경하고 있던 육가리가 놀라서 나를 돌아봤다. 글짓기 좀 읽은 게 뭐 어떠니? 별것도 아닌 걸로 정색하기는. 기껏 장문을 읽은 걸로 정색을 하는 나를 향해 누나가 질색하며 받아쳤다. 아스씨도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이런 건 이제 그만 좀 버려요. 나는 수박이 담긴 접시를 탁자 위에 놓고 손에 들린 장문을 거칠게 말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누구라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하나 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기억의 상자를 멋대로 열어서 들여다볼 권리는 아무리 가족에게라도 없다. 무스가 수박 쪼개기에 썼던 배트를 실내 혈관의 우산꽂이에 꽂아 넣었는데 배트 끝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큰 소리가 났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수박을 먹는 노부부와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거실을 통해서 들려온다. 나는 그 목소리로부터 도망치듯 응접실 옆에 놓인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저런 건 딱 자기 아버지랑 똑같다니까. 누나가 나에게 드러나는 듯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서둘러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누나의 목소리가 겨우 사라졌다. 둘둘 마른 장문을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어서 중학교 때부터 써왔던 책상 위로 던졌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산 쇼와의 기억이 산처럼 쌓여있다. 장문이 그 위에서 힘없이 튀어올랐다. 어머니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냉장고 옆이나 선반 틈새마다 장 볼 때 받은 종이 쇼핑백이며 포장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끈도 얌전히 묶여 서랍 속에 정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잔뜩 모아서 어쩌려고 그래? 쇼핑백을 어머니는 눈앞에 팔랑이며 누나는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없으면 안 되잖아. 쇼핑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 때라는 게 대체 언젠데? 그런 입시름을 몇 번인가 들었었다. 아무리 말해도 어머니는 결코 쇼핑백을 버리지 않았으며 누나도 그런 어머니를 잘 알면서도 그런 것이다.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쇼핑백뿐만이 아니었다. 냉장고 안은 아버지와 둘이서만 사는 살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식료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꽉꽉 채워서 넣어놔야 마음이 놓이거든. 너희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모를 거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당신을 정당화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쟁 경험에서 오는 것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언제였던가 한 번은 냉장고를 열었더니 그 전에 설날에 사둔 어묵 자투리가 안쪽 구석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식이면 오히려 불안한데? 라며 나와 누나는 웃고 말았다. 집안에는 이미 쓰이지 않게 된 오래된 물건이 가득해서 그것들 때문에 지금 살림까지 더 궁핍해 보였다. 벽장 속에는 우리 세 남매의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며 붓글씨를 연습했던 종이, 나의 소년 야구단 유니폼과 형의 중학교 학생복 같은 것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해서 집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와 관련된 추억의 물건들을 꺼내서는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하니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이 안쓰럽기보다는 도리어 섬뜩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뭐든 버리지 못하는 어머니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은 아버지 옷을 순식간에 내다 버린 데 솔직히 놀랐다. 49제도 지나지 않았는데
속옷 같은 것을 서랍에서 꺼내더니 비닐봉지에 담아 타는 쓰레기 버리는 날에 한 대 모아 내다 놓았던 것이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것이 고작 이런 건가? 나는 어머니의 무정함에 정말이지 충격을 받아 전화로 누나에게 그 일을 전했다. 언제까지고 속옷을 챙겨둔다면 오히려 그게 더 기분 나쁘겠다. 어머니를 닮은 누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놀람을 가볍게 일축했다. 하긴 그렇게 들으니 정말 그런 것도 같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니 좀 쓸쓸한 기분이 들어서 나는 아버지가 애용했던 안경과 낡은 금색 손목시계를 유품으로 챙겼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분명 타지 않는 쓰레기 버리는 날에 내다 버렸을 터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는 분명 나의 장래 희망으로 의사 선생님이 적혀있다. 아이의 눈에 비치는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눈이 부신 존재였고 아들인 내가 그런 꿈을 가지면 분명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형과 다투려 했던 것 같다. 그러다 언제부터였는지 아버지의 기대하는 눈빛이 나를 지나쳐 형에게 향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형의 학교 성적이 좋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나의 성격이 어머니를 닮아 흐릿터분하고 의지가 약해서 의사라는 직업에는 맞지 않을 거라고 단정지었던 것 같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내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동경심이 어긋나고 실망이 미움으로 바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라는 초등학생의 자신은 가장 먼저 지우고 싶은 과거다. 벌써 40이 넘었으면서도 그런 비뚤어진 마음에서 아직껏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적지 않은 마음의 짐을 짊어진 자신을 깨닫고서 스스로도 놀랐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 앞에 꾸깃꾸깃 말려있는 장문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장문에서 멀어지려는 듯 일어서서 다시 로데오 보이에 걸터앉았다. 셔츠 주머니에서 꺼낸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천정을 향해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과거란 성가실 따릅니다. 자, 어서들 와서 서주세요. 노부의 목소리가 2층 방까지 들려온다. 나는 넘겨보던 화집에서 시선을 들어 아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살폈다. 형의 기일에는 마당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사진을 찍는 것이 연례 행사였다. 응접실에서 화를 낸 바람에 이른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회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서 시치미를 떼고 거실로 향했다. 빨리요, 빨리! 마당에 있던 노부호가 나를 향해 손짓한다. 먼저 와서 뒷모라에 걸터앉아있던 아버지와는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나는 바로 옆 다다미방을 통해 마당으로 내려가서 툇마루 가장자리에 섰다. 육가리가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기에 입술만 슬쩍 비축거렸다. 사진을 찍자. 누나가 장단을 맞추듯 노래 부르며 아버지 옆에 앉는다. 엄마 이거 봐. 라며 사스키가 무스의 티셔츠 가슴 부위를 가리키며 법석을 피운다. 뭘 흘렸는지 그 자리에 검은 자국이 묻어있다. 뭐야 이게? 으악! 초콜릿이잖아. 갈아입을 옷 안 가져왔단 말이야. 누나는 셔츠를 거칠게 당기며 냄새를 맡더니 소리쳤다. 그거 너무 튀는데? 백일홍 아래서 카메라 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노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앞뒤를 돌려 입자. 누나가 무스의 티셔츠를 벗기려 든다. 아무리 티셔츠라고 해도 앞뒤를 바꾸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았지만 그런 정도는 상관하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무스는 티셔츠를 벗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그럼 이렇게 가려봐. 포기한 누나가 무스의 손을 초콜릿이 묻은 자리 위로 들어서 가렸다. 누나와 사스키, 무스가 툇마루 한가운데에서 수선을 피우는 바람에 아버지는 설 곳을 잃고 말았다. 저기 할아버지 저쪽 가장자리로 옮기시죠. 노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아버지는 본인이 가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중앙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언짢아 했지만 노부는 늘 그래왔듯이 이 정도 일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는 별 수 없이 툇마루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부엌에서 나온 어머니가 잠시 툇마루에 걸터앉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일어섰다. 엄마 왜요?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런 가족 행세는 어서 해치워버리고 싶었다. 잠깐만. 애매한 대꾸를 남긴 어머니는 불단에 놓여있던 형의 사진을 집어들고는 다시 돌아왔다. 어머니를 위해서 사스키와 누나가 양옆으로 비켜서 가운데에 자리를 만들었다. 이걸로 전부 모인 셈인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장례식도 아닌데 부정타깃이리 누나가 지겹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린다. 뭐 어떠니? 너희 오빠 덕분에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건데 어머니가 형의 사진을 소중히 어루만진다. 아무리 그렇대도 좀
누나도 절반은 포기했다. 어머니를 둘러싼 모양으로 모두 자리를 잡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의 기분이 한층 불쾌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누나의 아이들은 구리하마의 이 집을 할머니 집이라고 부른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내심 마음 상했던지 한 번은 누나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집은 내가 벌어서 세운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할머니 집이라고 부르는 거냐? 누나는 그 일을 어머니와 나에게 우스꽝스럽다며 알려줬다. 밴댕이 속도 아니고 사람 정말 속 좁아. 아버지는 고작 사진 찍는 데서 자리가 밀려난데 감정이 상해서 바로 지금 그 속 좁음을 드러낸 것이다. 응? 할아버지는 잘리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섰다가 노부호가 파인들을 들여다보며 다시 아버지에게 손짓한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부터가 신경에 거슬리는데 손가락질까지 받는 것에 분개했는지 아니면 역시 가장자리로 밀려난 것을 참을 수 없었던 탓인지 아버지는 획 옆으로 돌아서더니 현관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할아버지라고 노부호가 불렀지만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무스가 쪼끌리 묻은 자국을 왼손으로 가린 채로 툇마루에 일어서서 할아버지를 눈으로 쫓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듯 형의 사진이 기울지 않았다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 응? 할아버지 화장실 가시는 건가? 라고 노부호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럼 나중에 구석에다 동그랗게 합성하는 걸로. 그럼 꼭 죽은 사람 같잖아. 노부호의 우스갯소리를 누나가 농담으로 받아치자 모두 웃었다. 그 순간 노부호가 셔터를 눌렀다. 사진 찍는 건 어렸을 때부터 질색이었다. 웃는 얼굴이 어색했기 때문이다. 학교 졸업 앨범이나 소풍 때 찍은 사진, 그 어떤 것을 봐도 뚱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왜인지 혼자서만 초점이 맞지 않기도 했다. 가족끼리 찍은 사진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애초에 사진의 양부터가 적었다. 어느 집이든 똑같겠지만 차남이라는 것은 불리한 위치여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사진을 찍힐 기회가 극단적으로 적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쁠 때였지 않니? 어머니는 그렇게 핑계를 댔다. 하지만 형은 매우 예외적으로 아버지가 직접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를 사서 상당히 많은 사진을 찍어줬다고 한다. 누나도 첫 딸이라는 점 때문에 역시 사진이 많다. 게다가 어떤 사진을 봐도 활짝 웃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나는 사진 찍히는 게 어색해서 웃어 라고 하면 도리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가급적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이나 다른 사람 뒤에 슬쩍 서곤 했다. 이날 찍은 가족 사진에서도 나는 가장자리에 서서 혼자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가족 모두가 모여서 사진을 찍은 것은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에는 무스가 감기에 걸려서 오지 못했고 그 다음 해에는 누나가 식구 넷이서 하와이에 놀러 갔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애당초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이 죽고 없는 시점에서 이미 가족이 모두 모인 적은 없었을 테지만 말이다. 사진을 찍고 나서 아이들은 잠시 마당에서 놀더니 그것도 질렸는지 바깥으로 놀러 나간다. 아스 씨는 예의 공허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듣지 않는 곳에서는 어머니와 누나한테 웃지 않는 왕자라고 불렸지만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지만도 않았다. 순진무구할 정도로 웃는 건 아니지만 나름 즐거운 듯 어른용 샌드를 터덕터덕 끌면서 무리를 따라 탐험에 나섰다. 우리도 드디어 한숨 돌리고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해가 조금 서쪽으로 기울어 집 안쪽까지 빛이 들면서 어둑했던 부엌도 살짝 밝아진 듯했다. 유가리는 아까부터 툇마루에 서서 발을 치려는데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게 조금 요령이 필요해.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일어나 유가리 앞에 서서 끈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절반쯤 실루엣으로 드러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며 꽤 괜찮은 그림이네 라고 생각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9월 들어서 여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오늘로 열흘째라고 아나운서가 세된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 도쿄 최고 기온은 32.4도다. 그때 누나가 쿵쿵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서 돌아왔다. 필요 없대. 심사가 뒤틀려서 진찰실에 틀어박힌 아버지에게 차를 권하러 갔다가 거절당한 모양이다. 발소리만 들어도 결과는 알만했다. 튀김 말고는 할 얘기가 없나 봐. 누나가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다다미 바닥에 책상 따위를 하고 앉았다. 툇마루에 있던 육가리가 거실로 돌아와 슈크림을 접시에 나눠 담기 시작했다. 됐어. 내버려둬. 배고프면 나올 거야. 너희 동네 까마귀랑 똑같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누나의 등을 투닥이고는 교자상 앞에 앉아 홍차를 잔에 따랐다. 우리 동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뿐인데 누나는 혓바닥을 삐죽 내밀며 웃었다. 누나가 사는 사택에서는 요즘 까마귀가 늘어서 곤란한 지경이라고 한다. 까마귀들이 음식 쓰레기 버린 날을 용케 알고서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면 길가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다. 자신이 그런 까마귀와 비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 도리가 없겠지만 완전히 애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누나와 육가리가 마주보며 작게 웃었다. 분명 좀 전에 내가 애처럼 썽을 내고 2층으로 올라갔던 일을 떠올린 것이리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조금 창피해져서 슈크림에 시선을 떨궜다. 아버지는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해 진찰실에 들어박혔다가도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와서 부엌이나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식사 준비가 되기를 기다렸다. 은퇴한 지금도 그 습관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시간도 많으니까 가끔 밥 정도는 대신 차려줘도 좋겠건만 해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내는 주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직 격언처럼 통용되던 시대의 사람이었던 데다 아무래도 당신 영역을 침해당하는 것이 싫었으리라. 설령 그것이 누나라 할지라도 냄비나 컵의 위치를 바꾸면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며 썽을 냈다. 어머니의 그런 사고방식 덕분에 나 역시 자취할 때조차 아버지와 똑같이 요리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홍차를 잔에 따르고 슈크림도 접시에 나누어 담았다. 이제야 느긋하게 슈크림 좀 맛볼까 하는데 장지문을 사이에 두고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노부어다. 좀 전까지 아이들과 수박 깨기를 하다가 먹고 마시고 큰 소리로 웃더니 어느샌가 잠들어버렸다. 아무리 세상만사 걱정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런 아버지를 둔 딸의 친정집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히려 친아들인 내가 훨씬 긴장하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선 부럽기도 했다. 어휴, 어디가 참치야? 누나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다다미에 누우면 괜히 편안해지잖아. 어머니는 일어서서 다시 틀마로 나갔다. 그렇긴 해. 지금 사는 집엔 다다미가 없거든. 어머니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누나가 말했다. 어머니는 툇마루 등나무 의자에 놓아둔 여름용 혼이불을 들고 돌아왔다. 옛날부터 낮잠 잘 때면 나도 곧잘 쓰던 파란색 꽃무늬가 그려진 이불이다. 깔면 되잖아. 어머니는 턱시술 옆방을 가리키며 이불을 누나에게 건넸다. 안 돼. 그런 식으로 집이 만들어진 게 아닌걸. 누나는 마뜩 차는 듯이 대꾸하고는 이번엔 육가리를 향해 돌아앉았다. 그래서 말이야. 여기로 이사오면 다다미빵 만들어 보려고. 언제 이사하시게요? 슈크림 접시를 내 앞으로 밀어놓으며 육가리가 말했다. 그렇게 말한 뒤 육가리는 내 얼굴을 보며 이야기에 참가하도록 재촉했다. 가능하면 무스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누나의 말을 자르듯이 어머니가 말했다. 서로의 본심을 떠보는 듯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것이 나는 옛날부터 못 견디게 싫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번에 도면도 보여줬잖아. 누나가 일어서더니 장지문을 열어서 쳤다. 노부는 두 번 접은 방석을 베개 삼고 선풍기를 틀어놓은 채로 기분 좋게 잠들었다. 감기 들어 누나는 그런 노부 배 위로 이불을 던졌다. 누나가 하는 행동은 친절한 건지 매정한 건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노부는 코를 고는 것도 잠꼬대도 아닌 알 수 없는 대꾸를 하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다. 들어봐. 나이 들면 딸이랑 같이 사는 게 행복하다고들 하잖아. 방석 위로 고치 않으면서 누나는 다시 한번 육가리에게 동의를 구했다. 어떤 딸이냐에 따라 다르지요. 어머니도 육가리를 쳐다본다. 육가리는 난처하여 그저 웃음 지을 뿐이다. 두 사람이 서로 육가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다투는 모양을 보면서 나는 평소보다 더한 불편을 느꼈다. 두 세대 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딸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세상 물정이 어두운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깍쟁이 같은 누나에게는 효도라기보다 손익 계산이 반드시 작용했을 것이다. 나는 가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고는 재터리가 라고 일부러 소리내어 찾는 신용을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 일어섰다. 그런 나를 육가리는 마치 아스시를 야단칠 때 보여주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같이 살더라도 부엌은 따로따로야 뭐 만들어준다면 감사히 받겠지만서도 뒤치다거나 하게 되는 건 이쪽이니까 가정부나 다름없지.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여전히 이어진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환풍기를 돌리고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격렬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나카와현 요코스카시 스쿠이 해수욕장에서 남성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체는 가나카와현 요코하마시의 회사원인 53세의 하기와라 미키오 씨로 오늘 오후 1시 30분경 바닷가에 놀러왔던 해수욕객이 바위 틈으로 밀려온 하기와라 씨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기와라 씨가 술에 취해서 바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까지 듣고 누나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어쩜 조금 있으면 가을이라더니 가급적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슬쩍 누나가 말했다.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만을 향한 채로 어머니는 매듭을 만들던 케이크 상자에 종이끈을 상위로 툭 던졌다. 그 뒷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둥글게 굽어 있어서 갑자기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걔가 전날 밤에 웬일인지 혼자 자러 왔거든. 그날 현관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바다에 다녀올게요 하는 거 있지. 조심히 다녀와 라고 내가 부엌에서 내다봤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 깨끗하게 닦인 구두만 나란히 놓여있는 거야. 그 모양이 말이야. 눈에 박혀서. 어머니 혼잣말은 무겁고 끝도 없이 어두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여운을 띄었다. 이것은 형의 기일일 뿐만 아니라 본가에 올 때마다 누나도 나도 몇 번이고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기분 나쁜 쓴맛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현관의 풍경을 아들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탐험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셋은 숨을 헐떡이며 샌들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툇마루로 올라온다. 가라앉았던 거실의 공기가 거칠게 찢겨나갔다.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누나가 물었다. 비밀, 안 가르쳐줘. 제각기 그렇게 말하며 사스키와 무스가 부엌으로 달려 들어왔다. 아스시도 그 둘을 따라갔다. 땀 좀 봐. 육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아스시의 등을 바라봤다. 이거 줄게라며 사스키가 들고 있던 백일홍을 누나에게 건넸다. 분홍빛 꽃은 아직 싱싱해서 마당에 있는 꽃보다 예뻐 보였다. 꺾은 거 아니지? 누나가 나무라는 어조로 말했다. 주웠어. 무수는 그렇게 대꾸하며 냉장고 문을 기세좋게 열었다. 아이스크림 말고 보리차 마셔. 누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일상에 어떤 의미에서는 혼잡스러운 시간이 집안에 들어온 것 같아서 조금 안심했다. 내가 조금만 빨리 말했더라면. 하지만 어머니는 누나와 아이들의 이야기 따위는 들리지도 않았다는 듯이 다시 혼잣말을 시작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파도 소리가 아직도 울리는 듯 했다. 육가리는 슈크림을 먹지도 못하고 난처한 얼굴로 눈앞의 어머니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아유, 또 시작이야? 어머니의 반복되는 푸념이 지긋지긋한 누나가 차갑게 말했다. 보았더니 오늘 하루쯤이야. 오늘 하루만이라면 괜찮게? 무리해서 구해줄 건 아니었어. 자기 애도 아닌데. 한숨 쉬듯이 말하더니 어머니는 사스키가 주워온 백일홍 꽃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으쌰 차차차. 그것은 무거운 기분을 어떻게든 띄워보려는 기합 같았다. 누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봤다. 모처럼 왔으니까 뭐 좀 간식이라도 만들어 볼까? 적어도 간식이라도 만들어서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저 15년 전의 수렁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어머니는 불안해졌는지도 모른다. 됐어. 많이 먹었어. 그래도 모처럼 왔으니까. 누나의 말을 자른 어머니는 백일홍을 손에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시나리오 읽는 시간,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